한 커플이 이제 한 1년간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갔다 오자마자 남자가 집을 나가버려요. 집을 나가버리고 우리 헤어지자, 이혼합시다 라고 연락이 와요. 여자는 이유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신혼여행 갔다 온 것 뿐인데. 그래서 이 여성분이 변호사에게 이제 편지를 쓴 겁니다. 도대체 이런 사건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하고 헤어져야 될까요? 라고 상담을 한 겁니다. 경제학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다면 명확합니다. 답은 생각했다면 당연히 그냥 바로 헤어지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교원 북콘서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정말 경제학 제대로 한번 이해해 볼 시간인데요. 권혁철 박사님은 이 경제 분야에서 오랜 연구를 해오셨죠. 그리고 이번에 이 책을 출간을 하셨습니다. 경제학을 이해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애덤 스미스가 300년 전에 처음으로 경제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놀랐고, 그것이 정말 마법처럼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는 이유를 그때부터 알게 됐던 것이죠. 산업혁명과 그 이후의 과정은 아마도 그러한 깨달음, 찾아낸 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실천해 간 과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경제학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학문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생활 속에서 그 이치를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 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은 달라집니다. 경제학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 더 잘 살고 또 풍요로운 삶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경제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제학 아마도 권혁철 박사님만큼 이 핵심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이 한번 이 경제학 제대로 이해하기 한번 따라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제 책을 읽는 과정 속에서 또는 경제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의 그 핵심 요소들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만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책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 쓴 책입니다. 한편으로는 오스트리안 경제학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 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 경제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또는 그 경제 현상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또 아니면 경제 정책을 어떤 관점에서 또는 어떤 측면에서 그걸 바라보고 판단하고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이해하는 몇 가지 이제 키워드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는 걸로 제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경제를 할까? 그리고 경제학은 어떤 학문일까? 라는 겁니다. 제 책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사는 환경에 대한 일단 자각이라 그럴까요? 그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경제학은 경제학에서의 그 알파 오메가가 곧 희소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굉장히 많고 무궁무진하죠. 하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 방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것이 이제 희소성인데, 그 희소성 때문에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또 시간, 노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배분하느냐, 그래서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세상이 너무 복잡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린 세계라고도 하고 복잡계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세상에 있는 우리 주변에 적어도 우리 주변에 있는 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잘 알 수 있고 또 다 잘 예상할 수 있고 예견할 수 있다면 세상을 살기가 굉장히 더 쉬워지겠죠. 수월해질 텐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면 상대도 행동하게 돼 있고, 또 누군가가 이런 행동을 하면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반응이 나오고 하면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변해가고 있고, 그 역동적으로 변해가는 미래의 일은 누구도 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희소성과 열린 세계라는 것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 그 한편 이런 소위 말해서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는 정말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아는 것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사는 환경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경제학의 임무는 뭐냐? 우리 사람들이 이런 환경, 그다음에 이런 조건 하에서 최대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어떻게 하면 가능한 최대로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탐구하는 학문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잘 살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고 정신적인 것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한편 이제 경제학자들을 피도 눈물도 없는 이 냉혈한이다라고 비판을 많이 합니다. 이 비판을 하는데 그것은 상당한 경제학자들에 대한 오해다, 또는 경제학에 대한 오해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예를 들어 어디에 수해가 났다, 그래서 도와줘야 된다라고 할 때 경제학자들은 당연히 도와줘야 된다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자원을 다른 곳에 쓸 때는 없는가? 다른 곳에 쓰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독거노인이라든가 뭐 연탄 뭐 배달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활동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혹시 혼자 사는 어린이나 아니면 뭐 백혈병 어린이라든가 이런 걸 도와주는데 또 자원이 부족한 건 아닌가? 따라서 어느 곳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알파의 오메가가, 경제학의 알파의 오메가가 희소성이라고 했듯이 그 희소한 자원을 과연 어떻게 쓰는 것이 좀 더 현명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냐는 걸 항상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는 냉혈한이다라는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경제학자가 냉혈한이 아니고 경제학자도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심장을 가지고 있지만, 요 한정된 자원을 과연 어떻게 쓰는 것이 우리 사회에 보다 잘 쓰는 것이냐는 걸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여기 써 있는 기회비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내가 여기에 쓸 경우에는 다른 곳에 못 쓴다는 거. 따라서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어느 곳의 취사 선택, 어느 곳을 선택하고 어느 것을 버리느냐 라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고, 그 선택을 어떻게 잘 할 것이냐라는 것을 탐구하는 학문이 경제학이기 때문에 경제학자는 가끔 냉혈한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오해이다라는 이야기죠. 또 하나 이제 제 책에서 중요한 키워드 하나는 그 경제 질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밑에 이제 그래프가 몇 개 그려져 있습니다만, 남북한 경제 규모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해방된 이후에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은 뭐 동등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이 훨씬 더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출발선에서 출발했지만 현재 한 70년이 흐른 지금은 약 50배 차이가 납니다. 50배 차이. 자, 그럼 이건 어떻게 이렇게 온 것이냐라는 것은 경제 질서의 차이로 우리가 설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즉 같은 민족이고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이 같이 출발을 했는데 50년, 60년, 70년이 지나가면서 약 50배의 경제력 차이가 날 정도로 엄청난 이 성과의 차이를 뭘로 설명할 것이냐, 그것은 바로 경제 질서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책에서도 계속해서 경제 질서의 이야기가 나오고 시장 경제 질서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통제 경제나 개입주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경제 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썼지만은 자유시장 경제가 있고 통제 경제나 사회주의 경제가 있는데, 정부가 개입을 많이 하면 할수록, 즉 통제 경제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경제는 망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는 왜 저렇게 될까라는 것은, 사회주의는 통제가 극심하기 때문에 극심하게 망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대한민국 같은 경우 통제가 덜하기 때문에 좀 덜 망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자유시장 경제 쪽으로 간다면 훨씬 더 번영할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장과 관련해서 이제 정의, 즉 저스티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보통 많은 소위 말해서 이제 자유주의 경제학이나 또는 자유주의를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시장은 자생적 질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의와 관계가 없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우회로를 좀 택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생적 질서라고 하는 게 뭐가 있는가라고 보면 언어, 예를 들어 한국어도 자생적 질서의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어가 그러면 한국어도 시장과 마찬가지로 자생적 질서인데, 우리가 쓴 한국말이 정의로우냐 정의롭지 않느냐라고 따지는 사람은 없죠. 왜? 이게 자생적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면 잘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우회를 택했다는 게, 그러면 한국어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어는 정의로운 언어야 또는 정의롭지 못한 언어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듯이, 똑같은 자생적 질서인 시장에 대해서도 정의로우냐 정의롭지 않느냐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그것은 마찬가지겠지만 정의로우냐 정의롭지 않느냐는 애덤 스미스도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정의로운 게 무엇이냐, 정의가 무엇이냐라는 걸 찾아가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의롭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정의롭지 않은 것은 사람을 죽이는 거, 남의 물건 훔치는 거, 이런 것들은 정의롭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애덤 스미스가 얘기하는 것도 정의를 정의해가지고 그걸 추구해 나가는 것보다는 정의롭지 않은 것을 찾아내고 그 정의롭지 않은 것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이 사회가 발전하는 데 훨씬 효과적이고 이로운 방법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자생적 질서와 관련해서 시장은 정의라는 것과는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국어에 빗대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시장 실패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패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것은 그것이 어떤 조직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즉 설정된 목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나 오늘 이번 학기에 내가 이번에 올 A를 받아야 되겠어, 올 A를 받겠어 라고 목표를 설정하고 열심히 공부했지만 올 A를 못 받았을 때 실패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프로야구 구단이 올해는 우리가 1등이 목표다라고 설정을 했지만 못했을 때 그 실패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는 어떤 조직이, 어떤 개인이나 조직이 자기가 설정한 목표가 있고 그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실패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에는 설정한 목표가 없습니다. 왜? 자생적 질서이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생겨난 질서고, 그러기 때문에 시장에는 우리가 달성해야 될 목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그렇다면은 시장에 실패가 있느냐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장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시장 개입주의자들 또는 어떤 집단주의자들이 자신들이 개입하고 간섭하기 위한 하나의 명분으로서 삼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고, 따라서 시장 실패라는 용어에 또 현혹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제 책의 그 전편에 흐르는 하나의 기조는 바로 원시 사회와 현대 우리가 사는 문명 사회 또는 거대 사회의 도덕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원시 공동체 사회에서는 그야말로 가족 단위 또는 시족 단위, 좀 크기는 부족 단위로 예를 들어 30명, 50명씩 살던 사회입니다. 거기서는 그야말로 울타리 넘어가면 굉장히 위험하고 동물들한테 잡아먹힐 수도 있고 다른 부족한테 또는 다른 시족한테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밀림 이야기를 가끔 하지만 그 밀림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숱하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사냥을 할 때도 공동으로 사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원시 공동 사회에서는
연대하고 협동하는 거, 그리고 공동체의 생존 자체가 나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하나는 그 대면 사회라고 하죠. 서로가 잘 아는 사회입니다. 가족끼리 또는 시족끼리. 이런 사회에서의 도덕이라는 것은 연대하고 협동하고 단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사는 이 거대 사회에서는 소위 말해서 아파트의 윗집에 누가 사는지 아랫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윗집에서 좀 층간소음을 일으키다 보면 가끔 험난한 일도 벌어지죠. 험한 일도, 칼부림도 나오기도 하고. 그거는 원시 공동체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가 위에서 뛰는데 누가 뭐라 그럴 겁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사는 이 거대 사회에서는 위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가게 들어가서 가게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죠. 자, 이런 사회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사회생활이라는 것이 계약이라는 겁니다. 계약. 우리가 암묵적인 계약이죠. 가게 들어갔을 때 그 암묵적인 계약인 겁니다. 내가 가게 들어가서 물건을 짚고 카운터에 가서 계산을 해야 이것이 내 것이 된다는 이미 암묵적인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것들이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그 계약을 이행하거나 아니면 뭐 이행하지 않거나라는 부분들이 있지만 세상 거의 우리 사회적인 모든 일이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협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교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서로 이제 혼동하는 거죠. 혼동하다 보니까 계약, 시장, 교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인간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연대, 협동, 공동체 이쪽으로 자꾸 가자고 하는 이야기죠. 그 이유는 뭐냐? 여기 보면 23시간 57분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만 우리가 이 왼쪽 그림과 같은 원시 공동체 속에서 살던 시간이 우리 인류 역사를 전체를 봤을 때는 24시간을 봤을 때 그걸 23시간 57분을 이런 식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분을 지금 거대 사회, 이 문명 사회 속에 사는 거죠. 그래서 시장 경제나 교환이나 계약이나 이런 걸 들으면 인간은 굉장히 싸늘하게 느껴지고 냉정하게 느껴지고 뭔가 인간적이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옛날 원시 공동체 사회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30명, 50명 아니면 뭐 100명 요 정도가 살던 세상에서나 통용되던 도덕 룰이다라는 거죠. 현대의 문명사회 거대 사회에서는 그 룰을 가져와 가지고는 세상이 돌아가지 않고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지금 복지제도나 이런 것을 보듯이 뭐랄까 전부 부담은 남에게 떠넘기고 혜택은 본인이 다 가지려고 하는 이런 사회가 벌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연금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만약에 국민연금을 뭐라 할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자식이 돈을 내서 부모를 봉양하는 거죠. 부양하는 건데 그것이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면은 그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겠죠. 근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연금 또는 용돈을 드리면, 생활비를 드리면 우리 부모님은 잘 받아 쓰시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고마워하시고 아니면 너가 좀 써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인간적인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그것은 그 가족 내에서 즉 소규모 사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 5천만, 6천만 대한민국 국민이 사는 이 거대 사회에다 적용을 하니까 제가 우리 부모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세대가 부모 세대에게 드리는 거가 되니까 부모로서는 받는데 고마움도 별로 없습니다. 자식은 뭔가 뺏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식 세대는 뭔가 뺏기는 거 우리 부모님한테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내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덜 내려고 하는 거고 받는 사람은 어떻게 더 받으려고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죠. 부모 자식 간에 자식은 더 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거고 부모는 이걸 덜 받고 우리 자식이 더 잘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은 소규모 가족 간의 관계나 소규모 사회에서는 가능한 일이지 그걸 거대 사회에다 갖다 집어넣으면은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엄밀히 잘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편은 거꾸로
지금 거대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 즉 계약, 시장, 교환 이 룰을 소규모 사회, 가족 간에 적용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가족이 깨지죠. 부모와 자식 간에 내가 너한테 너 키우는데 한 3억 들어가서 3억 내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지죠. 즉 소규모 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룰과 거대 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룰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 이중 역할이죠. 인간이 그 이중 역할을 해야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그걸 구분을 못 한다면은 이쪽도 깨지고 저쪽도 깨지고 다 깨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이제 키워드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제 책에서 그런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경제 현상이나 우리 사회에서 벌어진 일들을 이제 설명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근데 그것을 쭉 해오다 보면 이런 경제학이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학문이구나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경제학 제대로 알기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사회 현상이나 정치 현상이나 아니면 경제 정책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이건 왜 그러는 것인가 또 이것은 실패할 것이냐 아니면 성공할 것이냐 이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냐라는 것들을 판단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지침들이 될 수 있다. 즉 이것이 경제학적 사고방식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키우는 것이 곧 우리 자유 또 내 재산을 온전히 지키고 나아가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사회가 번영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 책도 역시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데 기여를 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제 설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학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자라는 말을 이제 박사님께서 책 서두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처음 경제학 접할 때 경제학 원론,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여러 가지 수식들로 가득한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런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제학이라는 표어가 정말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경제학 제대로 이해하기라는 경제학 입문서를 박사님께서 집필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가 이제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는 일반인들이죠. 이제 경제학 비전공자들을 이제 만나면 학생들을 하고 만나다 보면 이제 듣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제가 너무 어렵다. 라는 겁니다. 그 어려운 것 중에 이제 쭉 얘기하다 보면 그래프 소식 나오고 하다 보면 쭉 읽다가 갑자기 이게 뭐야 그러고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뭘 설명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근데 제가 이제 책을 쓰다 보니까 그래프와 수식이 없이 이 설명하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렵더라고요. 쓰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하여간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이 그게 없다 해서 그걸 빼고 한번 설명을 해보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걸 어떻게 쉽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이제 굉장히 이제 신경을 쓰고 집필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경제학을 포기를 어떻게 하는 거죠. 경제학을 포기를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제 엉터리 경제학 또는 엉터리 경제학자들이 나와서 어떤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해서 홍보하면서 사람들 왜곡된 정보를 주고 왜곡된 지식을 주고 그러면서 경제 정책 방향도 엉뚱한 방향으로 가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서 이게 경제학이 어렵다 그래서 사람들이 경제학을 도외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또 뭐라 그럴까요? 끌려 들어가고 이게 일종의 하나 악순환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가능하면 이제 쉽게 설명해서 일반인들도 경제학을 좀 이해하고 경제학적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가능한 쉽게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집필을 했습니다. 박사님께서 저서 서문에서 경제학적 사고방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반 사람들 중에서는 경제학이 왜 중요하냐, 몰라도 사는데 별 지장이 없지 않냐 라고 경제학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학적 사고방식이 어떤 부분에서 중요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학문이든 뭐 몰라도 관계가 없을 수는 있죠. 근데 특히 이제 본인이 잘 살기 위해서는 또는 한 사회가 발전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경제학적 사고방식은 어떤 뭐 거창한 어떤 경제 정책, 전체 사회, 국가 이 문제에도 관련이 되지만 개인의 문제,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리적이고 정확하고 또는 그런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느냐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즉 경제학이나 경제학 사고방식은 개인의 일상사부터 거대한 어떤 우리 거창한 뭐 국가 경제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본다면 이런 거예요. 제 책에도 이제 사례를 들었지만 굉장히 개인적인 문제라고 보면은 한 커플이 이제 한 1년간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갔다 오자마자 남자가 집을 나가버려요. 집을 나가버리고 이메일로 툭 연락이 옵니다. 우리 헤어지자. 이혼합시다. 라고 연락이 와요. 여자는 이유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1년 동안 사귀었고 신혼여행 갔던 것 뿐인데 그래서 이 여성분이 변호사에게 이제 편지를 쓴 겁니다. 도대체 이런 사건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하고 헤어져야 될까요? 라고 이제 그 상담을 한 겁니다. 경제학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다면 명확합니다. 답은. 그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매몰 비용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 남자하고 1년 동안 연애하고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온 거는 되돌릴 수 없는 사건이에요. 되돌릴 수 없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회수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경제학적 사고방식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비용이 매몰 비용이고 그 매몰 비용을 생각했다면 당연히 그냥 바로 헤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 변호사가 상담한 마지막에도 헤어지세요라는 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상사회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경제학적 사고방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거대한 어떤 담론에 들어가서 경제정책.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행정도시 만든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새만금 그 사업을 벌인다든가 할 때 얘기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지금까지 돈이 들어간 게 얼마인데 이제 와서 멈춰. 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근데 경제학적 사고방식을 보면 그건 또 결론이 너무나 명백해요. 왜냐면 지금까지 들어간 돈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순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앞으로 이걸 완료하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갈 거야? 그 다음에 돈이 들어가고 나서는 어떤 효과가 나올 거야? 이걸 비교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 할 수 있냐 없냐 이것은 전혀 경제학적 사고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우리가 경제학을 배우고 이해하고 또 경제학적 사고방식을 하는 것은 그냥 아주 사소한 일상생활에서뿐만이 아니고 어떤 좀 더 거대한 규모의 경제정책이나 국가정책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런 면에서 경제학을 이해하고 경제학적 사고방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사님께서는 경제학이 어렵다는 이런 일반인들의 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런 것이 만약 경제학을 쉽게 접하지 못하게 만드는 오해라면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경제학을 접근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는 이제 아마 조금 전에 좀 했기 때문에 뭐 다시 뭐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경제학이 다가가야 될 것이냐, 뭐 경제학자들이 이제 다가가야 되겠죠. 뭐 서적을 통해서든 강의를 통해서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에 얘기했듯이 뭐 수학이나 물리학자들이 즐겨 쓰는 그런 거 빼고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언어 또는 물론 전문 용어는 분명히 들어가지만 그 전문 용어를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이 전문 용어가 뜻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특히 좀 중요한 것이 저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어떤 에피소드나 사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경제학을 굉장히 어렵게 느끼거나 굉장히 경제학이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사람들에게는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뭐 남자친구 헤어지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우리 쉽게 얘기해서 아침에 저는 예를 들어 아침에 이제 출근할 때나 이럴 때 보면은 젊은 남자도 그렇고 뭐 여자도 그렇고 모자 쓰고 오는 친구들 보면 전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마 머리 감을 시간이 없었나 보다. 왜냐면 일찍 일어나가지고 다듬을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부족하면 모자 푹 눌러 쓰고 나올 가능성이 전 많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뭐냐면 시간의 문제입니다. 시간. 그러니까 좀 더 일찍 일어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나왔으면 저러지 않았을 수도 있을 텐데 라는 것이. 근데 시간이 뭐냐면 시간도 굉장히 시소한 자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몇 가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고 일상적으로 목격할 수 있는 것들을 가능하면 그런 것들을 사례로 든다면은 경제학에 대해서 좀 더 친근하게 느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박사님 책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사님께서 이제 완전 경쟁 시장 모델에 대해서 인간이 없는 시장, 천국의 시장을 만들고자 하는 이상주의자들의 과욕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게 그만큼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 모델과 현실과의 괴리에 대해서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보다 자세한 견해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완전 경쟁 모델과 관련해서 제가 크게 생각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간이 없는 시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모델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모델은 것이 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가지를 다 쳐내고 이건 없다라고 가정하고 또는 몇 가지는 그대로 고정불변이다라고 가정하고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을 굉장히 추상화시켜가지고 모델을 만듭니다. 그래서 현실과 어느 정도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델은 항상. 그렇지만은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그 모델이 굉장히 정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수혜의 법칙 그러면은 모르죠. 가격이 오르면 수혜량이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지면 수혜량이 늘어난다. 수혜가 늘어난다. 그건 우리가 얼마든지 관찰할 수 있고 추론을 해온 거지만 관찰할 수 있고 그것도 현실에서 사실로 증명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현실과 괴리됐다고 하지만 현실과 그렇게 괴리된 것이 아니고 현실을 잘 설명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완전 경제 시장에서 뭐냐면 완전 경쟁 시장인데 그러니까 완전 경쟁이에요. 근데 완전 경제 시장에서 경쟁이 없어요. 경쟁이 없고 경쟁이 다 끝난 상태예요. 아니면 경쟁이 배제된 상태. 그러면 경쟁은 누가 하냐면 인간이 하게 돼 있죠. 시장에서. 경쟁은 인간이 하게 되는데 경쟁이 없는 시장, 그다음에 경쟁이 완전히 끝난 시장. 그래서 인간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인간이 없는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두 번째는 그 완전 경제 시장 조금 전에 얘기했던 완전이라는 거기 그 단어의 매료가 되는지 모르지만 현실의 시장을 완전 경제 시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정책 결정자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죠. 근데 완전 경제 시장의 가정을 몇 가지 보면 경제 주체들이 완전한 정보를 다 갖고 있다.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것도. 그다음에 내가 이 시장에 들어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들어간다. 그리고 언제든지 나온다. 순식간에. 이런 몇 가지 가정들을 하고 있고 모든 상품은 다 동일하다. 우리가 같은 짜장면이라도 이 중국집 짜장면 다르고 저 중국집 짜장면 다르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그렇게 가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몇 가지 가정들만 보더라도 이건 현실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시장을 완전 경제 시장이라고 모델화 시켜놨다는 얘기. 그러니까 현실과 괴리된 게 아니라 이거는 현실이 없는 걸 아예 그냥 가공의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죠. 거기다가 이거는 뭐 모든 정보를 다 하고 있고 언제라도 들어갈 수도 있고 언제나 나올 수 있고 이런 것은 그야말로 지상에 있을 수 없는 저 어떤 신들이 사는 세상의 시장이지.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 단어를 쓴 게 하나는 인간이 없는 시장, 즉 인간의 행동이 거기에는 전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없는 시장이라는 얘기를 한 거고, 또 하나는 도저히 이 현실에 있을 수 없는 시장을 얘기를 하고 그쪽으로 끌고 가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천국의 시장을 만들고자 하는 그 헛된 짓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앞으로 박사님께서는 경제학 제대로 이해하기 저서를 바탕으로 일반인과 학생을 대상으로 경제학 기초 강의를 진행하실 예정인데요. 간략하게 강의에 대한 소개와 강의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실지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예, 제가 이 책 그 서문에서도 밝혔듯이 경제학과 경제적 사고 방식을 가능한 쉽게 설명하고 가능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이 제게 이제 집필 목적이고, 강의 역시 이제 그런 방향으로 하게 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 책에 있는 사례 말고도 최근의 사례라든가 아니면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좀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그 사례들을 좀 더 발굴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식으로 풀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제가 생각했던 또는 그 강의 자체 컨셉인 어떤 쉽게 이해시키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의 강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한 가지 더 한다면 기존의 주류 경제학,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주류 경제학과는 관점이 상당히 좀 다르다는 거. 왜냐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의 역할이라든가 아니면 뭐 집단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고, 여기서는 개인과 그다음에 개인의 자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관점인데, 아마 그런 관점에서 새로운 많이 들어보지 못했던 경제학이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더 쉽게 전달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박사님께 이번 그 경제학 제대로 이해하기라는 그 저서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이 책이 나가고 제가 이제 뭐 지인도 있고 물론 이제 경제학 전문가, 경제학자분도 있고 또 일반인도 있고 어떤 이제 응답을 몇 가지 이제 받은 게 있어요. 응답을 받은 게 있는데 그걸 간단히 소개하면서 제 책을 저술하는 의도가 어느 정도는 좀 충족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전 그 뭐랄까요, 그 서평이라 할까요, 간단한 소감을 저한테 보내주신 거를 보면서 어느 정도는 좀 충족이 됐구나라는 건데, 한 분은 경제학 전문가시고 자유주의 경제학에 굉장히 뭐 누구나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이런 얘기를 보냈습니다. 저한테 보낸 건 아직 어딘가에 이제 써 올렸는데, 이게 이제 소위 자유주의 경제학을 정말 쉽게 설명하고 초질관 자유주의 경제학으로 쓴 책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아무리 문외한이라도 서너 번 읽는다면 경제 전체의 흐름, 그다음에 경제 정책 문제, 그다음에 사회 현상의 문제 같은 것에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한번 써주셨고, 또 이제 일반 독자분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기도 이제 경제학을 쉽게 썼다라는 책을 몇 권 사실 읽어봤는데 결국은 포기를 했는데, 이거는 읽어보면서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볼 수 있었고 그만큼 이해하기가 쉬웠다.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경제학과 경제학 사고방식에 대해서 아이가 이해가 굉장히 깊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제가 이 서문에서 밝힌 대로 쉽게 이해시키고 쉽게 전달한다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충족된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경제학적 관점, 자유주의 경제학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경제학 전반에 대해서 설명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충족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